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자유대학 제가 이사장이죠. 이사장 박구영입니다. 이번 학기 이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익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자유대학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서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가능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기획 시리즈 노후 광주 시민을 위한 도시 이야기,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도시 이야기, 도시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민의 시선으로 시민이 이야기하는 시민을 위한 광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 시민자유대학인데요. 그래서 그 광주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 오늘 첫 번째 이제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 또는 훌륭한 광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으로서 또 시민자유대학 입장에서 광주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 이런 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죠. 그림이 아니라. 이 사진은 벼락 맞은 나무인데요. 벼락 맞아서 지금 다 잘려나간 나무인데 그게 우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제 연구실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연구실에 사진을 찍은 그런 나무입니다. 아토포스 광주의 어떤 제가 지향하는 어떤 세계와 일정 부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 그랬는데요. 산책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산책. 사진을 찾아보면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사진을 볼 때마다 특히 이제 국어학자들이 이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게 말을 만든다. 또는 너무 물컹하게 만든다. 그런 사전적 정의란 좀 뭔가 정말 사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말을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원래 산책이란 말이 한자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자말로 봤을 때 우리가 산책을 한다. 언뜻 보면 산에 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산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산자가 아니고 대개는 어떨 때 쓰는 산자냐면요. 흩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만하다, 산종, 흩뿌려진다. 이럴 때 쓰는 산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흩어지고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자는 뭐지냐? 우리가 꾀를 낸다는 말이거든요. 책략할 때. 꾀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말을 산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서 꾀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흩어져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흩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대체적으로는 이 산책을 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일하면 산책하지는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에 또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그런 유산계급들이 했겠죠. 또는 지식인들이 했겠죠. 그래서 산책 그러면 뭔가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산책은 휴식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는 거죠. 놀이를 하는 거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산책 그러면 흩어진다는 말은 막 둘이 세 명이서 막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산책이 아니에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둘이 가더라도 혼자 간 듯이, 열이 가더라도 혼자 가는 듯이, 또는 여럿이 함께 가듯이, 여럿이 따로 함께 가듯이 가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 그것이 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 하는 말도 그런 뜻에서 프랑스 말에 플라네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플라네르. 이 말은 도시를 산책한다는 말입니다. 도시 산책자. 그러니까 도시를 그냥 건강 삼아서 걷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건강하고 싶다고 그래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쳐요.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건강을 중요한 저 개인의 미덕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내가 많이 자주 아프게 되면 어쩔까요? 당연히 건강이 중요한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내가 지금 뭔가 수술을 하거나 주변의 가족 중에 그런 큰 병고를 당하면 건강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중요한 담론의 주제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막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건강과 관련된 산업 이데올로기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논리에 의해서 우리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말하는 힐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이란 건 치료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적하게 걸으면서 산책하듯이 녹음이 우거진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바깥에 나가서 걸으면서 힐링되는 것 같다. 힐링된다는 말은 그럼 뭐가 아파야 되잖아요.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힐링된다고 그래요. 이런 게 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도시 산책자, 도시를 산책하는데 건강하기 위해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 산책하는 게 아니고 사유하는데 어떻게 사유하냐? 도시를 한 편의 작품으로, 한 편의 책으로 생각하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읽는다는 말이에요. 흩어져서 궁리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도시를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플라네르고 도시 산책자라는 말이고, 그런 말을 프랑스의 현대 문학을 알리는 현대 예술의 문을 연 어떤 대문호라고 할 수 있죠. 샤를 보들레르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도시 산책자라는 말을 또 많이 쓴 독일의 유대계 독일 철학자죠. 말처 벤야민이 있습니다. 말처 벤야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책 표지인데요. 아인반스트라세, 아인반 한쪽으로 가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방통행로죠. 그러니까 일방통행로를 보고 사유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하는 거죠. 도시의 일방통행이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궁리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하실이라는 주제를 말테 베냐민이 이 도시 산책자 플라네르로서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를 걸으면서 지하실을 보고 쓴 글이에요. 산책자로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집을 세울 때 거행한 의식을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집이 적의 포탄세를 받게 될 때면 폭격으로 파헤쳐진 바닥에서는 낡고 기괴한 골동품이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은 마법의 주문과 함께 땅에 묻혀 희생되었던 것이다. 가장 일상적인 것 아래에 뚫려 있는 가장 깊은 갱도의 바닥에는 얼마나 무한한,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골동품 보관소가 놓여 있는 것일까? 절망에 빠진 어느 날 밤 나는 수십 년 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그동안 거의 기억에 떠올린 적이 없었던 한 학교 친구와 다시 돈독한 우정과 동지애를 맺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음의 사실이 분명해졌다. 폭발물처럼 절망은 저 아래 갇혀있던 그 친구의 시신을 파헤쳐 경고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이곳에 살게 될 그 누구도 그와 전혀 닮지 않을 것이라고. 어려운 글이죠. 여러분, 어느 날 밤에 꿈에서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적 있나요? 저 최근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아주 신선한, 그 당시에는 신선한 어떤 언약을 다시 하는 거죠. 또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 삼중적 비유 또는 은유를 통해서
사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하실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지하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 삶의 역사에 우리 삶의 그 근간을 이루는 역사이기도 하죠. 그것이 폭발됐을 때 역사가 드러나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평상시에 기억하지 않죠. 중요한 걸 기억하지 않죠.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젯밤 찾아온 친구는 내가 아주 소중한,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기억에서 파묻고 그래서 지하실 바닥에 쑤셔넣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떤 중요한 것도 없는, 모든 게 상실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지. 뭐가? 지하실이. 꿈이 지하실이,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오랫동안 잊었던 그 친구가 나에게 무엇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만 감춰져 있는가, 우리 삶을 형성하는 데 감춰진 게 뭔가 하는 것을 불현듯 도시산책자 발터 베냐민이 지하실을 보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지하실을 보면서 사유했다는 거죠. 물론 이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터 베냐민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지하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고를 아십니까? 지옥고. 서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서울에서. 지옥고란 도시 하층민들, 특히 젊은 하층민들이 주거 환경, 지옥고 같은 주거 환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지옥고의 지자가 뭐냐면 지하, 반지하 집이에요. 이게 반지하 집입니다. 밖에서 본. 여러분, 이런 집에 살아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요, 이런 집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잠깐 있을 때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환경이, 잘 보시면 물이 밀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판을 대놨죠.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저건 모순적이죠.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한 물판은 동시에 뭘 막을까요? 햇빛을 막죠. 이게 이제 서민들의 삶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꼭 저런 데 와서 술 처먹고 와서, 술 마시고 와서 술 마시고 와서 저기다 볼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 반지하 방은요, 반지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 창문집 남은 거 있잖아요. 딱 그만큼이 도로에 연결된 방이었어요. 그러면 뭔만 보여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집에 완전히 집은 컴컴해요. 방은 컴컴한데 뭐만 보이냐? 저 멀리 창가에 발만 보여요. 발만 보이는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있죠. 예, 이런 반지하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발터 베냐민의 그런 생각? 역사? 아니면 이건 사회? 우리 삶의 조건? 서울? 광주는 없죠? 광주에 이런 집 있습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 서울의 삶의 조건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2층 집밖에 허가를 안 낼 때 지하 및 1층 집을 내니까 약간 올려서 지하를 약간 햇빛이 들게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를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고, 옥탑방. 야,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옥탑방. 뭔가 옥탑방에 작은 불빛 하나가 무엇처럼, 절망의 빛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빛처럼 보입니까? 네, 제가 서울 도시 빈민촌, 오래된 빈민촌인데 비지구리라는 곳에서 아까 말했던 거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살아보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 사회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사람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즐거움과 슬픔이 다 있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이 옥탑방에 있는 집이 저기 저 멀리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집보다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것은 없어요. 그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옥탑방에서도 행복이 있으니까, 지옥고에서도 행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고의 삶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건 기만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에요. 다른 측면에서. 자, 마지막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렇죠? 방금 말씀대로 한 평짜리 공간, 그곳에도 삶은 있다. 소설이죠. 최근의 소설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더 밀폐된 공간으로, 더 폐쇄된 공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지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공간, 이 공간으로 점점점 밀려가고 점점점 그쪽으로 파고드는 현대 소설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삶이 압축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도시, 산책자, 플라네르란 모순이 압축된 것으로부터 사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의 대부분의 현대 젊은 소설가들은 바로 그 도시 산책자처럼 압축된 모순의 환경을 찾아서 소설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는 이런 게 또 있죠. 저작권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가리기 위해서 제가 여인숙 그걸 또 따로 떼서 약간 붙였는데요. 여관 옆에 잘 보시면 그 대문이 참 꽤 괜찮은 대문이죠. 오래전에. 예전에 아마 이 오른쪽 지금 대문집에 사는 사람은 꽤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집이면 그렇게 흔히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또는 그 근대에 지어진 집인데요. 이 정도의 대문 그리고 파사트를 가진다면 굉장한 집이에요. 그런데 옆에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여관, 그리고 그 여관으로 가는 문은 있지만 이 오래된 고택으로 가는 문은 없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그래서 달방을 내주는 이 여관보다도 한때 찬란했던 한 집의 역사가 더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삶은 그래서 무상하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 여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었겠습니까? 이 여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고통을,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겠습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꿨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이 여관방에서 파괴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았겠죠. 어쨌든 지금은 여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할 때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지금 컵인데요. 이걸 망치라고 생각해 봐요. 망치로 못을 받고 있을 때는 망치로서의 이 존재의 그 가치가 너무나 당연하게 기능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존재로서 등장하지 않죠. 도구로서 등장하죠. 그런데 이 망치가 고장나서 그 기능 자체를 상실할 때 나는 그걸 들고 그때부터 이것이 존재 자체와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 했죠. 건강이 망가질 때 건강이 떠오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건강을 떠올리는 건 그건 또 다른 병이에요.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네. 자. 지옥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안락한 공간, 변화가 있는 공간,
재미가 있는 공간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파트에 살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성의 공간인 집,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극단적으로 친밀성에 관련된 지체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가장 그 친밀성에 압축된 공간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이거 어디 같아요, 여러분? 네, 무인텔입니다. 무인텔이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인텔은 이거 무인텔 하나를 가지고 도시 산책자는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제가 말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공성과 친밀성의 구조 변동이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수용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의식 지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즉 친밀성의 의식 지체 현상의 압축적 표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광주, 우리 주제 아토프스 광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신경호 전 교수님, 전남대학교 즉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불온한 그림으로 한때 빼앗겼다가 우리 말하는 국정원 같은 그런 데서 빼앗아 갔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뭐가 있죠? 해와 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뭐가 있죠? 대나무 같죠? 대나무에 빨간 깃발,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건 점집에 있는 거죠. 단골레, 무당집에. 무당집에 밤에, 달은 밤이죠. 그러면 단골레나 무당집에 있는 저 곁은 뭘 상징할까요? 억울한 사람 있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선조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해요. 이승으로 오지도 못하고 구천을 헤맨다 가죠.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헤매는 거예요. 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죠?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가장 억울할까요?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왜 죽었는지를 해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해명해 주면 납득이 돼야죠. 그러면 저승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원래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 7번 77, 49. 예. 그러니까 이 단골레 집은 어떤 이 깃발은 뭘 의미하냐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억울한 자들이 잠시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깃발입니다. 이것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그런 위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 사이예요. 이거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사이. 이 사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장소예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것. 이걸 첫 번째 사유한 사람, 이걸 가장 혁명적으로 첫 번째 사유한 사람은 칸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칸트라는 철학자에게 예를 들면 초월 철학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거예요. 그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것.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타인. 이런 거 못 느껴봤어요? 내 안에 온전히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나는 나로 있다? 나는 나야 그냥 항상. 그래서 안정감 있는 사람. 예? 이건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빈약한 사람. 가장
아무런 이질감도 자체 안에 갖고 있지 않아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언제나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너무나 빈약한, 빈곤한 이런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뭐예요? 내 안에 나를 나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타인,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승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지만 저승으로 가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승이 이승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저승도 저승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승과 저승의 온전한 완전성을 부정하는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천인 겁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을 품고 있는 이야기, 이게 아토포스예요. 바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가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광주란 무엇이냐? 원래 광주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착취하기 위해서, 또는 조선을 경로해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경부선입니다. 부산을 통해 돈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잘 보시면 서울에서 방향으로 보면 곧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목포로 와야 됩니다. 광주 목포로. 선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빨간색 보시면 갑자기 대전에서 호남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선을 갑자기 꺾어요. 이 선은 원래는 착취의 선이기도 하죠. 전쟁을 위한 선이기도 하죠. 전쟁을 위한 교통, 착취를 위한 소통, 전쟁과 착취를 위한 교통, 소통, 유통의 선이 경부선, 나중에 경인선이 되고 저 신우지로 연결되죠. 그런데 바로 이 선을, 즉 일본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이 선을 해방 이후에 다시 그대로 구현하고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 경부 고속도로예요. 그러면서 우리 광주로, 목포로, 여수로 오는 선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시선으로. 본선이 아니에요. 본선이 아닌. 그러니까 배제란 항상 물리적인 것하고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소통, 유통에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가요. 그러니까 한때는 착취의 선이었다면, 착취당하는 선이었다면, 이제 어느 순간 다른 모든 걸 착취하는 선이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고속도로 똑같죠. 경부선을 큰 강을 중심으로 작은 강들이 물을 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